안보라고 하는 건 개인 및 집단의 핵심 가치에 대한 위협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냉전 시대에는 주로 군사 안보, 국가를 단위로 외부의 적으로부터 군사적으로 국민들과 영토를 지키는 걸 안보라고 했는데, 탈냉전 시대에 들어오면서 국제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거라든지 식량 문제라든지 에너지, 환경, 테러, 또 마약 같은 국제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안보의 범주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구화 시대, 세계화 시대를 맞아서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더 각별한 정책적인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3년 3월 20일 한국의 주요 언론기관 및 기업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3.20 대란. 그 이후 지능적이고 지속적인 공격으로 끊임없이 유출되고 있는 우리의 국가정보. 과연 우리의 안보는 안전한가? 안보의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한 지금, 우리 안보의 새로운 과제와 과학기술의 역할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반갑습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입니다. 이 안보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탈냉전 시대에 와서 확산되고, 그리고 안보가 국가 중심에서 인간 안보라 그래서 모든 사람 개개인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를 보장하고 지켜주는 것, 이런 식으로 안보 개념이 이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개념을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과학기술이 어느 방향을 지향해 가야 되는 것이냐. 첫 번째, 안보 정책의 새로운 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통적 안보라고 하는 건 다 주지하시다시피 냉전 시대에 그 동서 양진영이 서로를 가상적으로 제로섬 게임을 펼치던 시대의 논리들이죠. 그러니까 적과의 경쟁에서 확실한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을 가장 연구하는 것이 사실은 안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혼자 힘으로 부족하니까 동맹을 체결해야 되겠다. 또는 밸런스 오브 파워, 세력 균형으로 안전 보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하다가, 그다음에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해서 그 절대적인 힘을 가졌던 미국과 소련 자기들 스스로도 서로 간에 전쟁하다가는 둘 다 전멸하게 생겼으니까 이 협상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해서 서서히 미국과 소련 간에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대화 중에서 주로 하는 게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군비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군비 통제와 군축은 전혀 다른데요. 군비 통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수위를 정해놓고 그거를 맥시멈 우리의 능력으로 하자라고 해서 서로 간의 국력을 군비에 너무 소진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간의 합의하에 통제하는 것을 말하고요. 군축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군비를 줄이는 겁니다. 핵 문제에 있어서 70년대에 솔트라고 해서 그 브레즈네프와 닉슨과 이제 체결된 그 ABM 조약, 솔트 조약, 이걸로 해서 이제 군비 통제가 이루어지고, 군비를 축소하는 것은 결국 스타트라고 해서 전략 핵무기 감축 조약,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소련이 아직도 약 5,00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탈냉전기에는 이제 안보 개념이 확대가 됐습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그야말로 자유진영의 적국이 소멸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치명적인 인류가 갑자기 다 절멸해가는 그런 위기는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군사안보 부분의 위상이 조금 축소되면서 다른 부분의 인간의 개개인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개개인의 안전,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환경 문제라든지, 환경이 사실 북한의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거 얼마나 모든 개개인이 다 피해를 받습니까? 이런 환경 문제도 안보 문제가 됐고요. 세계적 경제 위기, 이런 것도 안보 문제가 되고, 특히 1970, 80년대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테러 문제가 심각한 안보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부족,
에너지 안보라는 말 흔히 쓰죠. 식량 안보. 그래서 안보의 개념이 이렇게 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까지 이제 들어와서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히 과학기술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물론 환경 문제 같은 것도 과학기술로서 극복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안보 문제라는 게 한 국가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대적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가장 중시하고 그것이 옳은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로써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이제 등장한 겁니다. 지역적, 또 초국가적, 범세계적인 협력이 이제 필요한 분야가 환경 문제라든지 테러 문제. 테러 같은 게 이게 어디에 테러리스트가 있는지 알 수가 있나요? 전 세계가 다 협력해서 테러리스트를 색출하고 서로 협력하는 공동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처해야 되는데 네트워크 국제안보라는 건 모든 사람 지금 컴퓨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터넷으로 보내면 순식간에 전 세계로 다 파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이버 바이러스 같은 것도 똑같이 이렇게 전 세계로 동시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전염병도 문제지만은 이 컴퓨터 바이러스 이런 사이버 안보 문제도 이게 한 나라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죠. 2008년에 일어났던 미국의 금융위기를 보더라도 금융위기가 뉴욕에서 벌어졌는데 왜 우리나라가 왜 어려워야 됩니까? 왜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를 병합하는데 왜 우리나라 주가가 왜 떨어져야 되나요?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전 세계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자칫 일방주의적 사고방식이나 그냥 근대적 사고방식에 안주하고 있어가지고는 이 참여자들이 그러면은 모두가 협력해야 해결이 되는데 벗어나면 거기가 구멍이 돼가지고 탈냉전 시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탄성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미래의 위험이라는 걸 100%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최대한 예측은 해야죠. 가장 가깝게 근접하게 예측은 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만 모든 게 다 대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래의 위험을 하나하나 예측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보다 넓은 범위의 광범위하게 기반을 닦고 그것은 국제적 협력하에 가능하고 탄성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이버 테러 같은 게 들어오면 일단은 맞는 거죠.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예방한다라는 거는 거의 힘든데 최대한 예방하도록 노력은 해보지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다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거죠. 핵 개발은 다들 잘 아시는 분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의 핵 개발은요. 기술적으로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대외 의존도가 110%가 넘습니다. GDP분의 수출 수입 더하면 110%가 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니까 핵을 개발해도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삽니까? 우리나라 경제 50% 이상이 다 외국에서 먹고 사는데, 국제 제재 받으면서 어떻게 핵을 개발하겠습니까? 저는 사실상 상상으로만 가능한 거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전술핵자 배치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 핵 없는 세상을 주장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그런 사람이 다시 재배치할까요? 또 하나는 우리 대통령께서 작년에 미국의 의회에서 연설하실 때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핵 없는 세상은 한반도에서부터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핵을 배치해 주십시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 정부가 스스로 포기한 옵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위협이라면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구상된 가상의 공간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테러를 하고 사이버 전쟁이라는 게 있고요. 사이버 워페어, 경제 염탐이나 이코노믹 에스피오니지, 사이버 크라임, 사이버 테러 이렇게 네 종류를 그 조셉 나이가 분류를 했는데요. 자, 그 인프라 면에서는요. 북한은 지금 휴대폰이 230만 대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으로 우리처럼 이게 검색이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고 북한 내부에 인트라 넷망만 접속이 되고 컴퓨터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외부 세계의 정보는 완전히 차단돼 있습니다. 인트라넷을 국내에서 활용하고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구조로 돼 있고
북한은 정보통신에 대한 인프라도 별로 없고 거기에 별로 의존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국가가 통제하고 있지도 않고 완전히 개방돼 있고 뭐 전 세계에 그냥 모든 개인이 다 전 세계와 자유롭게 통신하고 있고 교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과 컴퓨터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컴퓨터 체계가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치명적인 손상을 받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이 차이나 텔레콤을 통해서 회선을 할당받아서 중국 IP라는 게 이제 인터넷 주소인데요. 중국 주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이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 불리한 여건에서 이제 이 북한과의 이 테러나 사이버 공격을 맞이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년 100명 이상을 미림대라는 데서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 체제도 여기 있는 EMP탄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예요. 요즘 신문에 자주 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라크전에서 써봤고 EMP탄이라는 게 이게 전자기파 폭탄이라는 건데요. 모든 전자기를 다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게 물론 방어하는 체제를 갖추면 또 방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무기까지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북한이 했던 GPS 신호를 교란시키는 GPS 제모. 인공위성을 쏘려고 그러면 모든 게 좌표가 GPS로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과학기술이에요. 이게 GPS를 이게 세계를 장악하는 패권국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럽도 자기 자신의 이런 유럽식 GPS 체제 갖추고 있고요. 러시아 이미 하고 있고요. 중국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국방이 정찰 총국에다가 전담 부대도 만들고 또 통전부라든지 총참모부 직속에도 부대를 만들어서 이게 일사불란하게 사이버 수행 조직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매우 불리한 여건이고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그 정보 IT가 더 발달했다고 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더 취약성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은 허점을 노정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 IT 능력은 뛰어나지만 공격 능력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굉장히 뒤지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 국정원에서는 2009년에 사이버전 전담 조직 만들었고요. 청와대에서 작년에 3월 3.20 사이버 테러를 계기로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로 했다는데 이게 이제 빨리 이 중요성을 알고 이 일사불란한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럼 대비 방안은 뭐냐? 첫 번째는 소극적 사이버 방어 능력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사이버 침투나 공격이 들어왔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어 능력이고요. 보안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사이버 보안 교육을 강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탄성 전략에서 나오는 사이버 감내 부대라는 게 있답니다. 이제 사이버 공격을 아예 근본적으로 예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맞아도 견딜 수 있는 부대 그걸 키워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 개개인들이 보안 의식을 제고해서 철저한 컴퓨터 관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소극적 방어 능력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 방어 능력입니다. 적극적 방어 능력이 뭐냐면은 어디서 공격이 하는지 원점을 빨리 파악해서 능동적이고 원천적으로 이걸 차단한다. 그래서 주로 중국의 IP로 공격을 하는데 이걸 추적해서 인적 정보를 활용해서 사이버 공격 고점을 확인하고 중국과 협력해가지고 이거를 빨리 차단시키는. 그래서 중국이 이런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 뭐 청와대가 꼭 안 해도 되죠. 결정하기에 따라서는 국정원이 중심이 돼서 한다든지 그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거죠. 사이버 공격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요. 사이버에 대해서 막기만 해선 되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네니머스나 이런 국제 해커 조직에서 올 때도 그들에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그들이 공격을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 국방부는 국가 기관망을 흔드는 외부 사이버 공격은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미사일로 공격하겠다 이렇게 이미 선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사이버 공격을 해오더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능력도 가지고 공격을 해야
이것이 예방이 되고 억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이버 연습장 같은 걸 국가 사이버 연습장을 설치해서 이걸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이버 안보 기반을 구축해야 되는데요. 이게 그 사이버 전사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연구 및 획득 체제를 확립하고 민관군 정보 공유 체제를 상시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법 체제도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 협력인데요. 국제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미 동맹을 사이버 안보 동맹으로 확대시켜서 미국하고 일본은 지금 협약 맺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우리도 이걸 적극적으로 하고 사이버 안보 관련 다국 공동훈련에도 참가하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사이버 안보 규범이 형성되도록 우리도 노력하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게 주로 제가 이제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조성열 박사라고 계세요. 아주 뭐 핵 문제라든지 사이버 아주 제가 알기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최고 인재라고 이제 보는데 그분이 쓴 논문을 주로 많이 참조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시한 거를 이렇게 보면 논리적, 전자적, 심리적 공격 방어 기술 연구 개발, 그 다음에 근원지 역추적, 어디서 공격했는지를 역추적하고 사이버 개념 기술을 개발해서 공격자 신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이버 수사죠. 사이버 포렌식 기술을 개발하고 공격 원점을 우리가 사이버로 타격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인터넷과 인터넷 망분리를 해야 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개발하는 한편 그걸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공수 양면에서 두루두루 능력을 갖춰서 또 국제협력도 도모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항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는 핵이나 미사일뿐만 아니라 IT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공격이라 할지 또 은밀하게 우리를 정찰하고 타격할 준비를 하는 무인기라 할지 또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화학이나 생물학이나 이런 쪽의 위협들이 다 현실적인 위협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향후에 안보 문제나 사회 안전 문제와 관련돼서 점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거고 단순히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간 과학기술이라는 게 그 연구자의 연구 만족도, 지적 호기심을 만족하는 거나 또는 경제성장의 도구로서 많은 역할을 하였는데 이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젤 기업은 1994년 버치라는 학자가 그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군이 어디인가를 분석하였는데 그 가젤의 의미는 영양을 의미합니다. 빨리 달리는 그 동물에 빗대서 그 명명하였고요.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컨설팅 등 모든 면에서의 그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달리고 높이 점프를 하는 가젤. 이런 가젤을 닮아 빠르게 고성장 중인 중소기업을 우리는 가젤형 기업이라 부른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창조경제 추진체 가젤형 기업. 가젤형 기업을 키우는 혁신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경제의 히든 챔피언이 될 가젤형 기업의 육성 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창조경제에서 그 성장보다 일자리로 정책 타겟팅을 하는 이유는 성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성장률은 3.6%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성장 추세가 장기간 고착되기 때문에 성장에 의해서 일자리를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장의 고용 탄력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후장대형 산업에서 경박 단소형 산업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1% 성장 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고용 증가분이 과거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플러스 성장 속에서 제조업이 고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타 산업을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성장은 그렇다 치고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가젤 기업을 중심으로 우리 이 기업들이 어떻게 고용을 증가시킬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가젤이라는 것은 영양의 일종으로 속도가 빨리 달리고 그리고 점프력이 좋은 그런 동물의 이름을 빌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미 1994년부터 연구를 했고요. 저는 이 스토리의 연구를 빌려서 상위 10% 그 기업군을 그 고용 증가율이 높은 기업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의 히든 챔피언이 있는데, 히든 챔피언은 세계 시장 3위 이내 혹은 소속 대륙 시장 점유율이 높은 그런 기업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히든 챔피언 같은 경우는 이 수출 중심의 산업에서 기업군에서는 적합한 연구 대상이지만 이 고용 부분에서는 이 가젤 기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젤 기업은 이 분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기업들이 어디에 잘 입지를 하는가를 분석한 다음에 이 입지 여건을 개선해주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특정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유치하고 창업을 활성화해주고, 그런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장기적으로는 가젤 기업이 앵커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주변 전후방 연관 산업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지역 산업이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활용했는데, 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나가서는 일자리 창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지 여건을 개선하고, 그리고 산업 간 연계 발전을 하고, 이런 것들이 두루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DB를 활용해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분석 대상으로 했습니다. 분석 대상 근로자는 상용 임시 근로자를 포함했고, 약 7만 개를 대상으로 해서 상위 10% 기업을 가젤 기업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약 7천 개 정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분석한 결국 가젤 기업의 종사자 수 규모를 보니까 2007년에 191명에서 2012년에 371명으로 약 2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이 이 기간 동안에 상위 10%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도약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 가젤 상위 10%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비가젤 기업들은 56명에서 52명으로 오히려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 가젤 기업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은 제조업, 서비스업, 산업 전체 이렇게 구분해 보니까 이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증가율이 훨씬 높았고 상위 10% 기업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44% 정도 차지를 했지만 서비스업은 그보다 훨씬 높은 49%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인 주력기관 제조업,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가젤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역시 약 40% 이상씩 전부 차지를 했고요. 그래서 도출된 결론은 가젤 기업이 양질의 산업군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양과 질에서 두루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나타났고요.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기업체 수 기준으로나 혹은 종사자 수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부 산업을 구분해 보면은 주력기관 제조업은 기계, 자동차, 섬유 같은 경우, 지식기반 제조업은 전자정보, 메카트로닉스 이런 거고요.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는 기업 지원 서비스업, 예컨대 연구개발, 법무, 회계, 컨설팅, 광고 등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업종에서 많이 분포하였고요. 또 정보 서비스, IT 관련 정보 서비스에서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분포를 보면은 대도시에 집중돼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대전, 부산, 대전, 울산, 광주 이런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용주 규모가 적고 노하우 집약적인 지식기반 산업의 비중이 이런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가젤 기업의 사례로 아이센스를 들었습니다. 제가 월드클래스 300 평가에 갔을 때 연구 대상으로 나타났는데 이 기업은 교수 창업 기업입니다. 교수 창업 기업. 교수님들이 창업해서 성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드문데 아주 굉장히 성공한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혈당기를 만드는 기업이었고요. 2007년에 172명에서 2012년에 391명으로 고용이 증가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공장은 강원도 원주 또 송도 이 두 군데에 분포를 하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2013년 현재 코스닥 상장을 했는데 약 7년간 준비, 창업에서부터 성장까지 약 7년간 소요됐고 2007년 이후에 약 7년에 걸쳐서 다시 도약을 한 전체적으로 약 14년 만에 코스닥 상장까지 한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젤 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젤 기업 육성의 기본 방향은 이 가젤 기업하고 창조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젤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은 가젤 지역이라고 하고 또 가젤 기업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산업은 가젤 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가젤 기업이 중심이 된 지역과 산업의 육성 플러스 아이디어가 집약되어 있는 창조 산업이 같이 견인을 하면은 일자리가 풍부한 지방 산업이 육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의 육성 방향은 창업 기업하고 가젤 기업이 투 트랙으로 육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 기업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식 모델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기업들의 특성은
이 기업의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그 제품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기술 상태에서 매각하는 이그지트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가 700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가 일단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화 전 단계에서 기술 상태에서 매각을 하는 그런 창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제품화까지를 가려고 하는데 이 제품화까지 갈 경우라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월드클래스 300에 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술 사업화하는 경우하고 기술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 기술을 공장 형태의 공장에 의해서 제품화까지 가는 경우에는 이 고용 규모가 아무래도 기술 상태로 매각하는 경우에 비해서 고용 효과가 크고 단점으로는 그 기술 개발 자금이 늦게 회수가 되기 때문에 이 자금 회전력이 떨어지는 그런 그 성과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실패 시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중간에서 매각하고 새로운 기술을 발굴할 것인가 아니면 제품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결정을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컨설팅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방에 있는 가젤 기업들이 가젤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월드클래스 300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30개 기업만 선정하고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같은 경우에 약 15억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로 많은 그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조금 더 완화해서 준 가젤 기업을 선정하고 그런 가젤 기업들이 준 가젤 기업들이 약 5년 후 정도에 가젤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로는 기술 확보, 시장 확대, 인력 확보, 자금 지원 그리고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성장 전략서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향후 3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자기 기업이 갈 방향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전략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변의 시장 상황, 기술 수준 그리고 앞으로의 개척 분야 이런 부분을 컨설팅 해줘서 그런 기업들이 중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업 성장 단계에 부합하는 입지 공급도 필요한데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는 시제품 단계나 양산 단계에서는 많은 입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 단계에서는 특히 대도시의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기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입지 공간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에 제조업이 입지할 수 있는 공간은 아파트형 공장 혹은 지식산업센터로 불리는 그런 빌딩 형태의 입지 공간이 주어지고 있는데 정작 일자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는 빌딩 형태의 어떤 형태의 그 입지도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지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대도시 주변에 오피스 파크를 마련해주거나 혹은 지방에 연구 인력이 상주하면서 연구와 시제품 제작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리서치 파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젤 기업이 지방으로 많이 입지될 수 있도록 대도시 중심에서 이제 파생돼서 지방으로 많이 입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법인세 환급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감안돼서 또 가젤 기업이 만약에 낙후 지역에 입지를 한다고 그러면은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를 약간 개선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치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산업별로 인력수급 협의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자리 미스매치 되는 부분에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교류하고 부족한 일자리를 메꿔 넣는 그런 기구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특성이 반영된 창조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창조산업은 여러 형태의 유형이 있는데, 전문 지식과 노하우의 바탕을 둔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있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해당 기업 자체의 창업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지만, 창업 기업을 지원해주는,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아이디어가 중심이 되는 문화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많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창조산업이 이 분야인데 문화와 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이 함께 접목돼서 창조산업으로 불리는 그런 기업군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디어가 접목된 지역 전통산업이 있는데 LED에 의한 식물 공장, 그리고 웰빙 막걸리, 디지털 병풍, 이런 것들이 현재는 제품 상태지만은 만약에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증가를 한다고 그러면은 하나의 산업군이 될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전통 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 분야 정책의 입장에서는 좀 이런 현상을 R&D와의 수반되는 좀 불확실성과 관련된 그런 양상을 좀 이해를 하고 보다 많은 우수한 연구자들 또 기업가들이 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런 도전적인 R&D를 많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으로 정책적인 초점이 많이 놓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재령 기업이나 고성장 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당위성 측면이나 어떤 위험성들 이런 것들을 좀 또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정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수혜자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나 어떤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은 앞으로 굉장히 효과 있는 정책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